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파혼을 하다니.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고 저 역시도 제 자신에게 실망과 자책을 하며 지냈지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그런 집에 시집을 안 가게 되어 다행이다 생각을 가지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그 집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은 아빠, 엄마, 언니 2명, 오빠 1명, 새언니 1명, 이렇게 7 식구입니다. 저희 오빠는 결혼하여 건물 위에 따로 얻어져 있는 집에 살게 되어 사실상 아주 가깝게 보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특별한 걸 소개를 하자면 저를 제외하고 6 식구가 의사인 것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부모님 덕분에 언니와 오빠 저 모두 어려서부터 아쉬움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건물에 옹기종기 살고 있어요. 1층엔 제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이 있고 그 옆엔 약국, 위에가 내과, 치과, 유방 갑상선 외과 이렇게 차례대로 있습니다. 왜 제가 의사가 되지 않았냐고요? 전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게 좋았고 부모님도 막내딸인 제가 다른 공부를 하시길 바라셨던 것도 있었죠. 저는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 아니고서야 굳이 저희 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이라고 해도 저희 집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소개로 알게 된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몇몇 걸리는 것 빼고는 큰 단점 없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면 되었겠다 싶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들에게 자랑을 하거나 한 번도 저희 집에 대하여 언급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제가 평범한 집안에 미술 전공을 하여 동네에서 조그맣게 미술학원을 운영하는구나 정도만 알았죠. 남자친구는 로스쿨을 진학해 변호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변호사 좋은 직업이죠. 본인의 직업에 프라이드를 갖는 것 같아 멋있기도 했었고요. 첫 만남부터 남자친구는 본인의 누나와 매형 얘기를 하며 너무 본받고 싶다. 나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종종 어필해 왔습니다. 매형과 누나도 변호사입니다. 매형은 검사 출신 변호사시고 누나는 똑같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죠. 난 진짜 우리 누나랑 매형을 너무 존경해. 매형은 검사 출신 변호사라서 그런지 내가 나가는 소송에 대해 많이 조언도 해주고 공부할 땐 누나가 엄청 든든한 힘이 됐어. 그러게. 자기 말 들어보면 누나랑 매형이 자기의 든든한 멘토 같네. 매형과 누나가 선배로서 남자친구를 좋은 길로 끌어주고 좋은 영향을 많이 주었나 보다. 너무 보기 좋은 남매다라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매 간의 우애가 좋아 보여 너무 보기 좋았죠. 저도 제 가족을 특별히 생각하는지라 가족애가 있는 남자친구의 이런 모습이 끌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 저희 오빠와 언니들을 존경하니까요. 남자친구가 늘 말하길 자기네 부모님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우리를 키우셨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남매를 공부시키느라 부모님이 진짜 고생하셨다. 내가 진짜 꼭 효도를 해야 한다라고 들을 때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남자친구 부모님도 참 흐뭇해 하시겠다. 그동안 고생하신 거 다 보람 있으시겠다라고 생각하며 흐뭇하기도 했었어요. 여기서 가족들에게 저런 마음을 느끼는 남자라면 정말 결혼해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큰 오산이었죠. 처음 만날 때부터 그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은 찝찝했죠. 너 미술했으면 집에 돈 많이 들었었겠다. 너같이 애초에 공부가 아닌 사람은 딱 길을 틀어도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밥벌이는 하잖아. 괜히 안 되는 거 붙잡고 있다가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나 진짜 피나는 노력 끝에 여기까지 온 거야. 중학교 때부터 입시에 내가 원하는 대학 쉽게 간 거 아니야. 정말 지금도
애들 가르치면서 입시 미술하는 거 쉬운 거 아니라고.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알지. 그냥 난 자기처럼 그래도 재능이 있어서 재능 있는 거에 몰빵해도 괜찮다는 말이었어. 괜히 공부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에 살면 안 되잖아? 나처럼 공부해서 변호사 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취직해서 그냥 그런 연봉 받으며 사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런 세상에 자기같이 재능 있는 게 좋아 보여서 한 말이야. 종종 들었을 때 예체능을 약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지만 그렇게 딱히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엔 이런 거를 제외하곤 정말 다정다감했고 제가 예술계통이고 남자친구는 공부를 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궁금해서 그렇구나라고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랑 만나서 부모님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질문들 뿐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너 어디 대학 나왔냐고 궁금해하셔. 미술학원 운영하면 한 달에 대충 고정적인 수입이 있냐고도 하시는데, 너 혹시 수입이 들쭉날쭉한 건 아니지? 아무래도 월급쟁이들에 비하면 내 수입은 들쑥날쑥하긴 하지. 많이 버는 달이 있으면 한참 비수기인 달도 있고, 그래도 평균 금액은 거의 비슷해. 학생 수도 늘 비슷하고. 아무래도 엄마가 예체능을 시켜본 적이 없어서 자기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 자기가 이해해. 어, 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마다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뭐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 싶으며 애써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음 한켠엔 우리 엄마 아빠는 그에 대한 질문보다는 사람 어떠니? 너한테 잘해주니? 라고 기본적인 것 외엔 따로 묻지 않으셨죠. 아마 그냥 저를 조용히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H대학교 서양미술학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대학교와 과에 붙었어요. 단 한 번도 제 학력과 경력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자부하며 열심히 살았죠.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이 전문직에 종사하신 줄 알지만 의사인 것은 몰랐습니다. 딱히 부모님 직업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 역시 남자친구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에 대해 일절 물어보지 않았고요. 아마도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들이 공무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집 부모님께서 저를 한번 봤으면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냐부터 시작해서 설레는 마음,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부모님을 뵐 준비를 하였습니다. 백화점에 방문하여 어머님의 스카프와 아버님 드릴 넥타이, 그리고 벨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만남이지만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였기에 남자친구 부모님께 당연히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더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백화점 브랜드의 선물과 그의 어머님 드릴 꽃도 장만하였습니다. 첫인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정말 잘 보이려고 애를 썼죠. 엄마, 인사해. 내 여자친구 윤이야. 자기야, 여기는 우리 엄마, 아버지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임윤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아니, 생각보다 미인이네. 난 우리 아들이 어떤 모습에 반했는지 진짜 궁금했는데. 미인이구나. 근데 예쁜 거 얼마 못 간다. 네? 아, 제가 어머님, 아버님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이에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요즘 환절기라 날씨도 쌀쌀한데 어머님 스카프 괜찮으세요? 아유, 고마워요. 스카프 집에 많은데. 뭐, 잘하고 다닐게요. 색상이 나랑 안 맞는다. 그쵸? 어디 거예요? 이 브랜드? 신경 좀 썼네요.
남친 아버님은 그냥 말없이 고맙다고 하셨지만 제가 처음 온 순간부터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요. 남친 어머님은 처음부터 웃으면서 비아냥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까지 둔한 저는 원래 화법이 저러신가? 라고 생각하며 어른들이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친 부모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무례한 질문은 계속되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은 진짜 변호사님이고, 난 같은 벽 쪽의 사람 만나길 바랬거든. 근데 갑자기 미술한다고 해서 놀랬잖아. 아, 말은 놔도 되죠? 우리 아들보다 어리니까. 얘네 누나 얘긴 들었죠? 같은 변호사 만나서 지금 말도 잘 통하고 얼마나 좋아? 이게 수준이 맞아야 한다니까, 서로. 그게 쉽나, 어디? 하여튼 내가 그린 말을 했건만. 저기, 어머님, 아버님은 뭐 하셔? 아니, 미술 공부만 한 거면 딸 하나만 미술 공부 시키신 건가? 뭐 어려서 공부는 딱히 많이 안 했어도 되잖아, 미술은. 안 그래? 네? 아, 어려서부터 그래도 미술을 해서 재료값이라든지 입시 비용이라든지 저희 엄마 아빠도 뒷바라지 많이 해주셨죠. 진짜 이게 웬 미친 소리인가 싶기도 했어요. 처음엔 저 말을 듣고 절대 한마디도 편들어주지 않는 남친을 보며 지금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애초에 남친 부모님은 절 달가워하시지도 않았고 남친이 좋다니 한번 만나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비굴하고 수치심이 느껴졌지만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서 바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의 없게 가르치시지 않으셨거든요. 난 결혼해서 우리 아들이 힘들게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정말 반대야. 윤희 씨도 일은 할 생각이지? 힘들게 공부해서 내가 그러라고 장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신랑한테 기대지 않을 정도의 벌이는 되고, 우리 딸이야. 뭐 변호사님이시니 남편한테 전혀 부담도 안 주고, 에휴, 나도 변호사 며느리 보나 했더니. 네, 저도 당연히 일을 놓지 않을 생각이고요. 지금 들어보니 어머님께서는 저를 별로 달가워하시지 않는 것 같네요. 저도 제 직종에서 공부하는 만큼은 다 했고요. 어디 가서 직업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는 감사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기야,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냥 요즘에는 여자들도 일을 하는 추세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남친 입에서 젖다구로 말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히 먹었다는 말만 하고 서둘러 짐을 챙겨 나왔어요. 뒤따라 나온 남친은 왜 그러냐며 놀라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어디 있냐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는 저런 말을 내가 듣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야? 자기 어머님보다 난 자기 말이 더 상처야. 자기가 몰랐을 리도 없고 결국은 변호사 며느리 얻고 싶으신 건데 날 왜 만나는 거야? 어른들은 원래 좀 보수적이잖아. 사자 들어가는 직업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무래도 매형도 변호사다 보니까 며느리도 변호사 며느리 보고 싶어 하셨던 거고, 그냥 보수적이다라고 이해해 줄 순 없어? 내가 괜찮다고 하잖아. 너랑 결혼하고 싶고 처음이라 그러시는 거야. 너가 이해해. 우리 엄마 아빠 엄청 고생했다고 했잖아. 나랑 누나 키우는데 보상받고 싶어 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보상? 누구 신세 망치려고 며느리한테 보상을 바래. 우리 엄마 아빠도 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그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난 자기도 의심스러워. 그동안 했던 말들 다 어머님 입을 통해 나한테 하고 싶고 묻고 싶었던 말 아니야? 가끔 기분 나쁜 얘긴 몇 번 있었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자기도 예체능에 대해 아예 모르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렇구나. 근데 이 결혼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만 만나자. 지금 너 선 넘는 거야. 나 정도 되는 남자 어디 가서 만나기 힘들다는 거 너도 알잖아. 너 지금 너무 격해져 있으니 좀 수그러들고 얘기 다시 하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진짜 어디 이런 막말을 할까요? 그 길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저는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잘 다녀왔냐는 엄마, 아빠, 언니들의 물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니, 왜 울어? 아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좋은 마음으로 선물 사들고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야?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얘 무슨 서름 당하고 온 것 같은데? 변호사 며느리 원한대. 아니, 내 앞에서 변호사 며느리 원해. 오늘 나 보장것도 일부러 부르신 거야. 나보고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제 말을 듣자마자 아빠는 노발대발 하시며 찾아간다고 하셨고 엄마는 같이 눈물을 떨궜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 막내딸, 귀엽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시고 곱게 키워 어디 내놔도 부족하단 소리 들어본 적 없는데 처음 본 사람들한테 이런 무시를 당하다니요. 언니들은 아주 길길이 날뛰고 전화번호 대라는 둥 집도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그 후부터 남자친구의 태도도 곱씹게 되며 남자친구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했어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다음날 미술학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한 것 같아. 너 혼자 어색했을 텐데 너 편은 못 들어주고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화 풀어, 어? 난 자기랑 할 말 없어. 난 어제 자기 태도에 너무 실망했고 자기 태도를 보니 알겠더라. 결혼하면 내 앞날이 훤히 보이더라고. 앞으로 계속 무시하실 텐데 나보고 그걸 견디라고? 내가? 왜? 첫 만남에 저렇게 무례하신데 며느리 되면 얼마나 더 하시겠어. 나는 마음 정리 다 했어. 너무 극단적으로만 말하지 마. 아무래도 나 힘들게 키워오신 분들이니까 원하는 며느리 얻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 어제 엄마도 아차했어. 네가 마음 좀 풀어. 내가 잘할게, 어? 하루 이틀 제가 연락이 되지 않자 미술학원에 찾아오는 빈도는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저를 설득하는 남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집안에 대해 알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렇게 남친과 남친 누나, 변호사라고 저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과연 저희 집안이 의사 집안에 건물 몇 채나 있는 집인 걸 알게 되면 절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남자친구에게 알겠다는 말과 함께 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다시 만난다고 해서 제 마음이 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간에 남친 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변하게 된다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마음을 풀고 다시 지냈을 땐 결혼 얘기도 더 적극적으로 오갔고 그러면서 남친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을 뵙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한 번은 남친을 저희 집에 초대했는데요. 부모님도 제 우는 모습을 보고 내켜 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가져온 선물은 대박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본 것인지 몰라도 처음 만나는 여자친구 부모에게 사과 한 박스라니요. 진짜 제가 뭘 가져온 건지 눈을 다시 의심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차이 나는 결혼이니 이런 선물 준비했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선물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받아두기만 하셨고 싫다는 내색이나 표현은 일절 없으셨어요. 딸 때문에 엄마 아빠까지 이런 대접을 받는 것 같아 너무 죄송했고요.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집 무시한 대가를 정말 철저히 복수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어서 와요. 너무 궁금했어요.
음식은 입에 맞나요? 윤희한테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맛있게 먹어요. 아, 갈비찜인가요? 아, 맛있네요. 윤희도 어머님 음식 솜씨를 닮아야 하는데 저 밥 해주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해야겠네요. 엄마와 아빠는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주방탱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난 엄마 아빠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만난 남자친구가 맞나 싶었죠. 식사 자리는 대충 이렇게 지나갔고 식사 중간중간 남친이 불편한 기색이 있었는데 저희 집이 건물로 되어 위층엔 가정집으로 되어 있다 보니 남친 입장에선 건물에 새들어서 사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미술학원 위에 이렇게 집도 있었구나. 아파트 월세나 전세랑 비슷한 건가? 이런 건물 위에 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우린 여기 나 중학교 때부터 살아서 익숙하지. 오히려 시끄럽지도 않고 좋아. 자긴 아파트 사니까 익숙하진 않겠다. 건물도 깨끗한 편이어서 나쁘지 않고, 그래도 아파트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좋긴 하겠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갈 무렵 언니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온다는 건 알았는데 언니들도 제 얘기를 들었던 참이라 궁금했던 모양인지 일찍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아, 윤희 남자친구구나? 안녕하세요. 전 윤희 첫째 언니고 얜 둘째예요.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윤희가 도통 집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이제서야 뵙네요. 잘 부탁드려요. 저와 달리 언니들은 똑부러지기도 하고 제가 서럽게 울던 날을 기억하고 있어서 남자친구에게 살갑지만은 않았고 그때 복수를 하려고 했는지 언니들이 의사신분이라는 걸 밝히더라고요. 남친은 엄청 놀란 눈치였습니다. 대학은 어디예요? 요즘 로스쿨도 간판 많이 보잖아요. 제 친구도 로스쿨 출신인데 연배가 비슷한 것 같아서요. 물어봐도 되죠? 아, 네. 서울대 로스쿨 출신입니다. 아, 그럼 대학은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순간 언니가 꼬치꼬치 묻는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얼굴이 불그락해지는 남자친구를 볼 수 있었죠. 뭔가 고소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내 기분을 조금이라도 느껴봤는지 이때 이런 말을 하며 자존심이 상해하는 게 확 보이더라고요. 아, 대학은 순천에 있는 대학 나왔습니다. 뭐 대학보다야 마지막 학력이 서울대 로스쿨이니까요. 아, 그래도 로스쿨 출신이어도 대학도 중요하지. 요즘 로펌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데, 안 그래요? 그래도 취업 잘했다면 다행이지만요. 금방이라도 당신은 어디 대학 나왔냐고 물어볼 기세였지만, 그래도 첫 만남이니 더 이상 묻지 않더군요. 그렇게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남친을 배웅하던 차에 남친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했다는 둥, 언니들이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는 둥, 일단 다 참았어요. 어차피 곧 헤어질 거고 아주 입이 떡 벌어지게 복수할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철저히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 중 역시나 예비시댁의 만행은 끊임없었죠. 중간에 남자친구에게 건물주 딸의 선자리를 제시하는 둥 결과는 계속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이것 또한 개념 없는 남자친구 입에서 듣게 되었죠. 아빠가 좋은 사람 있다고 선보는 거 어떠냐더라. 그래도 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아직도 못마땅해 하셔? 자기가 잘 얘기한 거 아니었어? 건물주 딸? 왜? 자기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차려줄 수 있을 것 같은가 보지? 에이, 말을 왜 그렇게 해. 자기도 좋잖아. 그래도 나 같은 남자가 자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데 자긴 자부심 가져도 돼. 이런 미친 소리를 하며
저를 놀리는 것처럼 말을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곧 계획은 실행될 예정이니 참았어요. 아주 그 집 콜을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참았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언니들과 오빠에게도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니 아빠와 엄마도 경우 없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그 집에 당했던 걸 생각해 동의해 주셨고요. 드디어 길고 긴 시간 끝에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상견례 전날까지도 남친 부모님들은 꼭 해야겠냐며 남친을 설득하는 눈치였고 남친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제가 시집가면 저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가 오시더니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시더군요. 예, 나다. 너 김치는 담글 줄 아니? 내가 내일 김장을 할 건데 어차피 너가 와서 이제 할 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지금 얘네 누나나 우리 아들 시킬 수도 없는 거고 너희야 수업 조절해서 오면 되는 거니까 내일 몇 시쯤 올 수 있니? 네? 김장이요? 제가 내일은 수업이 풀로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예,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니 너는? 마음에 안 들면 집안이라도 좋던가.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직업에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니가 지금 변호사 와이프를 그냥 꽁으로 하겠다는 거야? 네? 어머님, 평소에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동안 잘 알지만 너무 심하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와서 몸으로라도 떼우던가. 너 아직 식장 안 들어갔다. 알겠니? 이런 반협박을 하시며 전화하기 일쑤였고요.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진 않으셨어요. 남친은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주의였고요.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지만 저에게 자기가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니 넌 복받은 줄 알아라 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겨오며 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기 일쑤였어요. 대망의 상견례 날 그 집 부모님과 남친 누나, 매형까지 줄줄이 양복에 변호사 배지를 달고 나와 우리 집은 법조인이다 라며 위풍당당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혼수 목록을 써서 저를 먼저 주시는데 기겁했습니다. 혼수 비용만 4억, 그리고 집은 반반. 너무 어이가 없어 실소가 터져 나왔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언니들, 오빠, 새언니가 등장했어요. 줄줄이 의사 가운을 입고 말이죠. 다들 외과, 내과, 치과 가운을 입고 등장을 하는데 남친 식구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쳐다보곤 했습니다. 상견례장에 의사 가운 입은 6명, 변호사 배지 단 3명,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는 우스꽝스런 모습이었죠. 남친도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하긴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생각해낸 최고의 복수는 이것이었습니다. 상견례장에 우리 집 재력을 오픈하고 그 집이 그렇게 바라는 돈을 바로 눈앞에서 놓치게 하는 것이죠. 아들 가지고 장사하시려 했으니 맞대응 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 아빠입니다. 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희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셨다고요. 애들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 저희는 직업이나 집안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굉장히 궁금해 하셨다고 들었네요. 저희 아빠랑 엄마, 저는 외과 의사예요. 그리고 여동생은 내과 의사고 남동생 내에는 치과 의사입니다. 아니, 어머. 의사들이시라고요? 아니, 우리 준성이가 그런 말이 없어서. 아이고, 이런 귀하신 분들이 그럼 우리 세기만 특별히 미술 공부를 가르쳤군요. 어쩐지 특별해 보이더니만. 어머머, 아마 우리 아들 머리랑 사돈댁도 머리들이 좋으시니 우리 손주들 머리 걱정은 없겠어요.
우리 며느리 닮아 손재주도 좋을 거고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 보고 이 결혼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제 자신에게 정말 괜찮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네요. 오히려 저런 반응들을 보니까 정이 뚝 떨어졌어요. 저희 집은 저 결혼하면 저희 앞에 있는 조그만 건물을 혼수로 해주실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일은 없겠네요. 어머님 혼수 목록을 보니 저에게 너무 바라는 게 많아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무슨 말이야, 너? 자기야, 그리고 이런 일은 나한테 미리 얘기했어야지. 놀랬잖아. 다 의사셨어? 그리고 건물 얘기는 또 뭐고? 내가 조그만 건물들이 몇 채 있는데 이걸 우리 자식들 결혼 선물로 하나씩 주고 있네. 그래서 우리 윤희도 그럴 예정이었는데 윤희 마음이 변했다니 그럴 일은 없겠군. 아니 사돈.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윤희야, 갑자기 무슨 소리니? 지금 결혼 날짜 잡으러 나온 거 아니었어? 아니요. 저는 이 결혼 못합니다. 오늘 파혼 통보하러 나온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 그리고 잘난 따님 사위. 제가 어찌 그 집에 끼겠어요. 전 파혼합니다. 자기야, 무슨 소리야 지금? 남친 어머니 졸도하는 소리 들리고 웅성웅성 거리는데 저희 집 그대로 그 자리 박차고 나왔네요. 오래간만에 깔깔거리면서 가족끼리 밥 먹고 카페 가서 실컷 대화했습니다. 하나뿐인 막내딸 마음에 상처 입을까 늘 노심초사하신 부모님, 난리에 화내준 언니들, 오빠, 새언니, 오히려 가족애를 일깨워줬네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한평생 아쉬움 없이 살던 내가 예비시댁 잘못 만나 정말 내가 이런 경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재미삼아 사연 풀어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사연들 속에서 위로를 받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엄마가 계세요. 저희 엄마는 어릴 적 제가 태어나고 난 후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홀로 저를 키우셨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 하나만 보고 견뎌내셨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엄마는 더 늙기 전에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며 자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남편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였답니다. 같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공감대도 많았어요. 특히나 남편은 시아버지가 가정에 소홀하셔서 거의 시어머니께서 홀로 키우신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빠의 역할까지 다 하면서 저를 키웠어요. 지영 씨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죠? 저 역시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빠는 가정에 소홀하셨고 엄마 혼자서 이리저리 노력하시면서 가정을 지키셨죠. 그런 엄마가 저도 애틋하지만 지영 씨도 엄마가 애틋하시겠어요. 어머, 그죠? 저도 엄마가 고생하면서 키워주셨거든요.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준호 씨는 이해를 해 주시네요. 경험해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죠. 만남을 지속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의 가정사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홀어머니라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남편은 처음부터 저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는 듯 보였어요. 거기다가 공감도 잘해줘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엄마에 대한 효심도 지극해서 결혼을 하면 엄마에게 애틋한 제 마음도 잘 이해해 줄 거라 생각을 했죠.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는 약간 싹싹하지 못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애교도 많고 싹싹했답니다.
결혼 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틈날 때마다 엄마가 일하시는 곳에 찾아갔다고 했는데요. 엄마는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기른 상추 같은 채소들을 파셨는데 남편은 엄마에게 가서 상추 파는 것도 도와주고 같이 저 대신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걸 듣고서는 결사 반대를 하셨어요. 남편도 어떻게든 시어머니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처럼 제가 가서 시어머니를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준호 씨랑 만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어머, 여긴 웬일이니? 나 너 보고 싶다고 한 적 없는데? 준호야, 너 엄마 자꾸 나쁜 사람 만들 거야? 엄마 생각을 이야기했잖아.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봐야지. 엄마, 지영이 괜찮은 애야. 편견으로 보지 말고 한번 직접 보고 생각해 보라고. 네, 어머님. 저희 엄마 홀로 저를 키우시긴 하셨지만 부족하게 키우시진 않으셨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준비한 선물인데 받아주세요. 그래, 엄마. 원래 우리 엄마 소녀같이 섬세하신데, 아, 왜 이렇게 고집이실까?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사람 데리고 왔겠지. 그러니까 일단 정이가 가지고 온 한우부터 같이 구워 먹자.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팍팍 내셨지만 남편이 옆에서 애교도 부리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통에 그럭저럭 식사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와의 연애는 어쩔 수 없지만 결혼까지는 안 된다며 이야기를 하셨죠. 남편은 결혼을 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다퉜고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우시기도 했답니다. 제가 찾아가도 받아주시지 않으시니 저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 친정엄마가 자신이 만나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시어머니를 만나시고는 결혼 허락을 받으셨어요. 조건은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예물 예단을 모두 맞춰주겠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과도한 것을 요구하셨지만 엄마는 묵묵히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혹시라도 결혼해서 미움을 받을까 더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셨어요. 거기다가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시부모님 하객분들 식사 비용도 저희가 다 지불해야 했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할까 싶었지만 엄마는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저에게도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서는 남편만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엄마의 오랜 바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시어머니만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걸릴 것이 없었어요. 남편도 착하고 저와 친정엄마에게 잘했거든요.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의 행동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하게 키우셨거든. 그래서 서운해서 그런가 봐.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까 싱숭생숭 하신가? 갑자기 저러니 나도 당황스럽네.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엄마도 받아들이실 거야.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나도 노력할게. 괜찮아, 준호 씨. 나도 이해는 해. 우리 엄마도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 좋으시면서도 내심 서운하시기도 한가 보더라고. 나도 더 노력한다 보면 어머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고마워. 나도 어머님께 잘할게. 준호 씨만큼 우리 엄마 위해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항상 고마워. 정말 친엄마처럼 우리 엄마 좋아해주고 도와줘서. 내가 딸인데 어쩔 때는 준호 씨가 우리 엄마 아들 같다니까?
남편은 저에게 항상 미안함을 표현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맙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은 사랑하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저와 결혼을 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 하지는 않으셨답니다. 다만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시어머니가 만나자고 하면 항상 저를 데리고 나가곤 했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제가 불청객이라도 된 양 불편해 하셨어요. 그렇지만 한 번에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했답니다. 결혼 후 집에 한 번도 와보시지 않으셨던 시어머님은 언젠가 집으로 찾아오겠다며 남편에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 알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보시면서 막말을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쭉 살았던 집이었어요. 자가로 구입을 한 집이었지만 어쩐지 시어머니에게는 사실을 말하기 싫었어요. 예, 이 집은 전세니 월세니? 하긴 니네 집 형편에 자가로 마련했던 건 아닐 테고 니네 엄마가 상주 팔아서 집 하나나 살 수 있었겠냐? 혹시 우리 아들 돈 들어간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런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여긴 제가 직장 다니면서부터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그래도 사돈인데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엄마. 니네 엄마라고 하는 게 뭐야 사돈인데. 거기다가 나 여기 집은 하나도 없는데 왜 내 돈이 들어갔다고 그래? 좀 민망하다. 아니 준호야. 나는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그렇게까지 뭐라 할 건 아니지 않니? 시모는 당황스럽게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남편도 당황스러웠지만 시모는 제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았다며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대로 당황해 하다가 어머님을 따라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알아서 잘 달래주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모의 말은 굉장히 경우가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시어머니의 행동에 화가 났답니다. 시어머니와 나간 남편은 한참이 되어서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보니 시어머니와 밥을 먹고 있다는 답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시어머니를 달래보내고 돌아온 남편은 무슨 말을 들었던 건지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좀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면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솔직히 지금 엄마가 지용 씨 마음에 들어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진정할 수도 있잖아. 엄마가 그냥 장난으로 해본 말인데 그렇게 대꾸 하니 너무 놀랬대. 나중에 엄마한테 사과 전화 드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려야 되는 거야? 준호 씨는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말하면서 니네 엄마라고 한 적 있어? 매번 우리 엄마는 사돈 어르신 안 사돈 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 너무하신 건 어머님이신데 어떻게 나보고 사과하라고 그래? 아니, 지용 씨가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유, 무슨 말을 못하겠다. 관계 개선하라고 엄마 모셔왔더니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준호 씨, 지금 상황이 다 내 탓이라는 거야? 저희는 결국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후 처음 싸우게 되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때문에 싸운다는 것도 황당했지만 무엇보다 갑자기 변한 남편의 태도에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다툼 후 며칠 후에 남편이 먼저 잘못했다며 사과를 해왔지만 한편으로 찝찝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와 만나는 날이면 저는 예민해졌고 남편은 항상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만 했었어요. 그나마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와 함께 만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시아버지가 계실 땐 막말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말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시아버지가 굉장히 크게 화를 내셨어요. 예, 너는 이런 거 많이 먹어봤니? 친정에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지? 아,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제대로 된 게 없어. 아, 조용하고 밥이나 먹어. 아니, 내가 뭘 이상하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유, 지영아, 미안하다. 원래 말을 생각 없이 하는 통에 나도 말하기 싫은데 너는 오죽하겠니?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려라. 당신도 사과해. 에휴, 미안하다. 남편이 예전에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시부가 집에 애정이 전혀 없었고 일만 하시던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아버지의 행동에 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무얼 하든 신경도 안 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시모의 막말에 저 대신 화를 내주신 건 시아버지셨답니다.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이때 왜 시아버지가 가정에 애정이 없었을까 조금은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막말을 퍼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 언젠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만나는 걸 자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을 보고 싶었을 뿐이지 그때마다 제가 나가면 더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시아버지와 다 같이 보는 건 참석을 하겠지만 시어머니와 남편만 만나는 자리에서는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준호 씨, 나 당분간 시어머니랑 당신만 볼 때는 같이 자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어머님도 나 보려고 하신 게 아니고 당신 보려고 하신 거잖아. 나도 갈 때마다 힘들고 시어머니도 스트레스 받아 하시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서로 자주 봐야 사이가 좋아지지 않겠어? 벌써부터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엄마가 불편하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먼저 이렇게 피하면 엄마도 당황스럽지 않을까? 어머님, 항상 내가 같이 갈 때마다 불청객을 본 것처럼 보시는데 차라리 내가 없는 걸 좋아하실 거야. 지영씨, 당신 너무 당신 맘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랑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갔던 거였어? 엄마도 별 불평 없이 보는데 왜 아랫사람인 당신이 이렇게 먼저 불편하다고 하는 거야? 당신 정말 실망이다. 그럼 어머님이 말을 이상하게 하실 때 당신이 좀 말려주던지. 상처는 매번 내가 받는데 어떻게 안 피해? 엄마가 언제 말을 이상하게 해? 당신이야말로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데? 남편과의 오랜 언쟁 끝에 결국 저는 시어머니만 있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어요. 남편은 저의 태도에 못마땅해 했지만 저의 완강한 말을 듣곤 더 이상 이야기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시가도 그다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말 그대로 가정에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셨고 나머지 돈은 시어머니가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충당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버는 돈은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절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나마 돈을 썼던 게 아들인 저희 남편 물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애정이 더 애틋하셨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가에 가면 소변을 보고 나서 물을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은 그냥 일상이었어요. 거기다가 음식물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음식은 지저분해도 끝까지 다 먹어야 되었죠. 예, 너 어차피 밥 많이 먹지도 않는데 이거나 나랑 먹어 치우자. 네? 어머님, 이거 못 먹는 것 같은데요? 그냥 버리시고 새밥이랑 반찬 같이 먹어요. 저도 남편이랑
새 반찬 먹고 싶어요. 너는 없이 자란 애가? 아, 왜 이렇게 아낄 줄을 모르니? 이것도 다 돈인데 너랑 나랑 먹어 치워야지. 어떻게 버릴 생각을 해? 얘 준우야, 얘 집에서도 그러니? 아낄 줄을 모르네. 아유, 못 사는 친정이라 제법 아낄 줄 알겠다 싶었더니만 너 준호가 번 돈 네가 다 쓰고 다니는 거 아니냐?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건 아끼지 못하는 게 아니고. 어머, 얘 좀 봐라 준호야. 또 나한테 뭐라고 한다. 아유, 무서워가지고 무슨 말이나 하겠니? 준우야, 얘 진짜 무섭다. 그지? 지영씨, 이제 그만해. 그거 그냥 내가 먹을 테니까 당신은 여기 앉아서 이거 먹어. 그럼 됐지? 아유, 준우야, 네가 왜 이런 걸 먹어? 그냥 새밥 먹어. 이거 뒀다가 엄마가 먹을게.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 위할 줄도 모르고 너 정말 대단하다. 아유, 엄마. 그만하고 앉아서 밥 드세요. 지영이가 뭘 몰라서 그래. 시어머니는 매번 제가 못 사는 집에서 자랐다며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거기다가 못 사는 집에서 자라서 이런 음식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시가에 가서 밥을 먹기도 했지만 매번 남은 음식은 저한테 주시는 바람에 그 뒤로는 시가로 가는 발걸음을 줄였답니다. 점점 시어머니와 마주하는 일이 더욱 줄어들게 되면서 남편은 그런 저에게 화가 났었나 보더라고요. 역시나 저희는 또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당신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그냥 그렇게 해도 좋게 넘어가면 안 돼? 꼭 굳이 그 앞에서 면박을 줘야 하겠냐고. 엄마가 힘들게 나 키웠다고 했잖아. 이미 충분히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한번 이해해주지 않는 거야? 여보, 나도 우리 엄마가 힘들게 키웠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다 말라붙은 밥 주면서 먹으라고 하진 않으셨어. 아니, 당신은 새 반찬 먹는데 왜 나는 눌러붙은 오래된 밥을 먹어야 하는 건데? 그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원래 그렇게 살아오셔서 그런 거잖아. 좀 당신이 이해를 좀 해주면 안 돼?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셨겠어? 아끼자는 마음으로 그런 건데 왜 자꾸 피하고 싫어하는 건데? 당신이야말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아. 하, 역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남편 대우하는 걸 못 배운 건가? 뭐? 당신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지금 우리 집 가지고 말하는 거야? 그래. 다른 사람들은 하다못해 앞에서라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 근데 당신은 뭐야? 하나도 노력하지 않잖아. 거기다가 나한테 이렇게 따지는 건 남편 대우를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니야? 배운 게 있어야 하는 건데 당신은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고. 참나, 정말 기가 막힌다.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근데 우리 집 모욕하는 건 참지 못하겠거든? 사과해.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야? 당신은 진짜 당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 이날을 시작으로 남편과의 냉전은 계속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싸운 걸 아시고 매일 저녁마다 남편에게 오라며 불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 또한 그런 시어머니의 호출에 점점 집에서 나가는 날이 많아지더니 매일 퇴근을 시가로 하기 시작했어요. 시가에서 저녁까지 다 먹고 시아버지가 집에 오기 전에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남편과의 냉전이 한 달이 넘어서면서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친정 엄마에게도 잘 가지 않았고 명절 때도 잔업이 있다며 친정 가기 전에 나가버렸었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더 이상의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얘, 너 뭐하니? 준호랑 아직도 화해 안 했다며? 에이그,
이럴 때는 여자가 살랑살랑 달래줄 줄도 알아야지. 내가 너네 화해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여기로 좀 와. 네? 아니에요. 준호 씨랑 그냥 나중에 얘기해 볼게요. 이것 봐. 그냥 오라면 좀 와. 준호도 온다고 하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아파트 옆에 공터 있지? 거기서 장터가 열린다더라. 구경거리 많다고 하니까 여기서 밥도 먹고 하면서 풀어보자. 이따 3시까지 오렴. 시모는 뭔가 신이 난 목소리로 일일 장터로 오라고 연락을 해 오셨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부른 장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남편은 시어머니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고 신이 난 얼굴로 제 팔을 끌고 가셨습니다. 처음 있었던 행동이 당황스러웠지만 왜 그러는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졌죠. 그 장터에는 엄마가 채소들을 팔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저와 시모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시모는 그 앞에서 신이 난 얼굴로 이야기를 했죠. 어머, 사돈. 아니 여기에서 상추 팔고 있어요? 아유, 그거 판다고 얼마나 벌어? 아유, 안사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사이랑 딸도 왔네. 이번에 오랜만에 여기 장터 연다고 해서 나한테 와달라고 부탁하셔서 왔어, 딸. 어머, 엄마 있을 줄이야. 생각을 못했네. 어떻게 많이 좀 파셨어요? 내가 좀 도와줄까? 아유, 아니야. 그냥 쉬엄쉬엄 재미삼아 파는 거지. 아이고, 재미삼아 팔면 어째요? 이거 팔아야 쌀이라도 사서 먹지. 사돈, 내가 여기 상추 다 사줄게. 얼마야?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로 오늘은 여기 주최한 곳에서 간곡히 부탁하셔서 참석한 거예요. 에이, 사돈. 나 상추랑 채소들 이것저것 가져갈게. 이 정도면 얼마야? 아, 그럼 이 정도는 4만 원 되겠네요. 여기 수익금은 다 기부하니까 저기 놔주시면 돼요. 기부? 아니 사돈한테 주는 게 기부지. 원래 못 사는 사람 돕고 사는 게 기부잖아. 사돈, 돈 10,000원도 없지? 잔돈도 없을 테니까 남은 건 그냥 가져요. 아니 내가 조금 더 사야 하나? 사돈, 나 여기 있는 거 다 살 수 있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팔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은 진짜 파는 게 아니라 에이, 그냥 받으라니까. 시모는 웃는 얼굴로 엄마에게 5만 원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엄마 앞에서 화를 낼 수가 없어 겨우 참고 있었는데 남편이 여기에 거들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하, 어머님, 그래요. 잔돈 주지 마시고 그걸로 생활비 보태세요. 뭐? 당신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 선 넘었어. 내가 뭘, 그냥 농담한 거 가지고. 어머님 그래도 여기까지 오시다니 저희 집 이쪽인 건 모르셨나 보네. 야, 우리 아들이 뭘 어떻게 말했다고 그러니? 참나, 사돈네 동네에 와서 창피하게 채소 장사하는 것도 참는데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안 그래요, 사돈? 시모는 얄미운 얼굴로 엄마에게 물었고 저는 당장이라도 폭발해버릴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를 무시하는 행동에는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소리를 지를까 아니면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나가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엄마는 오히려 웃으면서 저를 다독이고 말씀하셨어요. 어머, 사돈. 저는 사돈 형편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그럴 줄 알았으면 받을 돈 어떻게든 받을 걸 그랬네요.
뭐라고? 아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난 하도 떵떵거리길래 잘 사는 줄 알았지. 그리고 여기 보는 눈도 없네. 여기 파는 게 아니라 기부하는 장터라고. 눈이 없어요? 뭐? 뭐라는 거야? 사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잘 사는데 내 상가 월세는 왜 안 내는 거야? 사돈은 돈 500도 없는 거지야? 상가? 월세? 아니, 상가 월세라니. 아니, 어떻게 그걸? 사정이 다 간 것 같아 봐줬더니만 안 되겠네. 바로 받아야 되겠어요. 나 당신 가게 상가 건물주야. 오늘까지 밀린 월세 해결하지 않으면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시모는 엄마의 말에 당황한 듯 보였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봤고 시모는 남편을 끌고 가버렸죠. 엄마는 그제서야 저의 손을 잡으며 떨린 마음을 진정하셨어요. 티는 안 났지만 처음 엄마가 제대로 따져봤던 것이라 속에서는 두근두근 떨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딸을 무시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시모의 태도에 참을 수 없었다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장터가 끝나고 엄마와 밥을 먹으면서 나눈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엄마는 채소들을 직접 키우고 판 것만 한 것은 아니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기신 보험금으로 엄마는 지방에 작은 땅을 사셨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채소들을 기르고 기른 채소들을 장터에 나가 파셨던 것인데요. 생각보다 채소들이 잘 자라고 잘 팔리기도 해서 조금씩 재산을 불려나가셨다고 해요.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재산과 보험금을 남겨줘서 이렇게 모을 수 있었어. 만약 그게 없었다면 나는 더 힘들었을 거야. 거기다가 지영이 네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데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보채서 잘못된 결혼을 한 것 같구나. 아, 엄마 아니야. 이건 다 내 선택인데 뭐.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근데 어떻게 상가 건물을 샀어? 아, 처음에 샀던 땅이 모자라서 모아둔 돈이랑 해서 새로 땅을 샀는데 나중에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더라고. 어차피 나는 농사를 지을 땅을 찾고 있어서 바로 처분을 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컸어. 농사 지을 땅을 더 사면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들 수 있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지인이 상가 건물 괜찮은 거 있다며 이야기를 해주길래 바로 산 거지. 아, 난 엄마가 상가 건물 산 것도 몰랐네. 그러고 보니 지금 사는 집도 엄마가 사준 거고 엄마 진짜 알부자네? 그러게. 남편 없이 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줄 알았는데 네 아빠가 그래도 길을 잘 터주고 가서 엄마가 덜 고생이지 뭐. 상가 건물을 사고 나서도 나는 바빠서 가보지도 못하고 관리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 니네 시어머니가 있더라. 깜짝 놀라서 아는 척 할까 싶다가 왠지 모르게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다 싶었는데 참 이런 일이 있을 걸 예상하고 있었나? 암튼 관리업체에서 사돈이 6개월 정도 월세를 미납했다고 해서 그냥 조금 기다려보자고 했던 상황이었지.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월세를 그렇게나 밀렸어? 그러게나 말이다. 너 결혼할 때도 자기네는 너 말고도 떵떵거리는 집안 요식 데리고 올 수 있다며 자신만만 하더니 알고 보니 전혀 아니었어. 그때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집안이라 생각도 들었고 거기다가 준호가 너무 싹싹하고 밝아서 좋은 집안에서 자랐다고 생각을 했었지. 아휴, 내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엄마, 내 눈은 엄마 닮았나 보다. 엄마, 자책하지 마.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해준 덕분에
나 죽었던 기가 쭉 살아났어. 엄마는 왠지 자신이 시모를 만나 단판을 한 것 때문에 결혼을 한 것 같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엄마가 오히려 고마웠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남긴 돈으로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었지만 오로지 저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엄마가 건물주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시모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답니다. 매일같이 시모는 엄마를 찾아와 사과를 했어요. 거기다가 저에게도 미안하다며 엄마 마음을 돌려봐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지만 엄마는 더 이상 그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며 당장 월세를 해결하고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며 제발 가게만은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이미 1년 정도 월세를 납입하지 않았을 뿐더러 계약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결국 엄마는 명도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내용 증명이 가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사과를 하시고 밀렸던 월세를 모두 내셨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도 사과를 하셨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영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엄마가 하도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다며 이야기하길래 내가 미쳤었나 봐. 괜찮아, 이제는. 나 준호 씨랑 더 이상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아.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혼하자. 이혼이라니. 지영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나 너랑 헤어지면 못 살아. 아니, 헤어지면 못 산다니. 당신 엄마랑 살면 되잖아. 내가 잘못했네. 남의 귀한 아들이랑 결혼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이제라도 돌려줄게.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과를 빌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부당 대우를 증거로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소식으로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께 이혼당할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지금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아도 될 돈을 가지고 계시지만 장터를 돌아다니시면서 채소 판매하는 일은 계속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 장터 나가는 거 힘들지 않아? 농사도 직접 짓고 있잖아. 엄마 이제는 좀 쉬면서 나랑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 지영아, 엄마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고 싶어. 엄마가 처음 장사했을 때가 너 4살 때였거든? 그 어린아이를 장터 구석에 가만히 앉혀두고 정신없이 채소 팔고 있으면 찾아오는 손님들부터 옆가게 언니들까지 다 널 돌봐주었어. 내 사정을 아니까 아무런 말 하지 않아도 널 돌봐주더라고. 일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난 여기서 외로운 것도 있고 사람들 만나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지금 사정이 나아졌다고 그만둘 순 없지. 그래도 엄마, 이제는 쉬엄쉬엄 해야 돼. 건강도 생각하고 아빠가 엄마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 아파하실 거야. 그러게, 아빠 덕분에 이렇게 큰 돈도 벌 수 있었네. 이젠 농사는 어려울 것 같고 저번처럼 기부장터는 참석하려고. 그건 괜찮지? 엄마는 장터가 자신의 힘든 삶을 위로받는 공간이라며 되도록이면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끝까지 말리지 못했지만 장터에 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엄마를 보면서 어쩌면 아빠의 그리움과 빈자리를 그렇게 채우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에 엄마의 선택을 묵묵히 존중해 드리려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 남편과 시모가 저에게 했던 추악한 행동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온 9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이쁜 딸 하나 낳아 주어진 거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삶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제 가게 하나 차리고 싶어서 9년간 악착같이 모아 창업할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죠. 그런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던 제 삶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9년간 모아두었던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간 이력이 월급 관리를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통장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맞벌이 하면서 관리하는 통장이다 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죠.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이 저에게 보였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남편의 명의로 된 통장이라도 부부니까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통장의 잔고가 0원으로 바뀌게 되는 걸 처음 봤을 땐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을 해봤지만 창업하기 위해 9년간 모아두었던 전 재산은 한 번에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면서 남편한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수십 번의 전화 연결 끝에 남편과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말을 걸어도 답이 없더라고요. 일단 남편한테 통장의 돈을 왜 전부 다 빼냈는지 그것만 먼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일하는 중이라고 저녁에 다시 대화하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상당히 침착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할 말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곤 저에게 내민 서류 한 장을 확인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왜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전날까지도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변화된 차가운 모습은 평소에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왜 저질렀는지부터 들어봐야 했습니다. 당신 뭐 잘못 먹은 거야? 아니, 왜 안 하던 행동을 해? 통장에 있던 돈 어디 갔어? 다음 달부터 지금 하는 일 정리하고 가게 알아보러 다니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 재산을 전부 빼가면 어떡하자는 거야? 쓸데없는 짓 안 했지? 나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손발이 다 떨리고 있는 거 안 보여?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서류의 내용이 뭔지 알면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너한테 이혼하자는 말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하고부터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간 거야? 이유? 당신과 함께 사는 게 이제 지긋지긋해. 더 이상 얼굴 마주보면서 살고 싶지가 않아. 이제 내 인생에서 빠져줬으면 좋겠어. 내가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빼간 건 내가 그동안 당신보다 모아두었던 돈도 많고 당신은 다인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잖아. 내가 데리고 가면 네가 그만큼 힘들어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다인이를 포기하는 대신 나는 돈을 선택한 거야. 어차피 당신은 돈보다 다인이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져간 거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너 정말 웃긴다.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이 재산을 더 가져가는 게 정상 아니야? 그만큼 양육비가 더 많이 드는데? 원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전날까지 웃고 지내면서 평소와 다를 게 없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통장에 있던 돈 전부 다 빼가고 이혼 서류 내밀면 내가 당연하게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대개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혼 통보하는 건 100이면 100 다른 여자가 생긴 거겠지. 언제부터야?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바람난 게 언제부터였냐고?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맞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 생각했니? 너도 나랑 9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느끼고 있었잖아. 우리 관계 오래 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혼자 억울한 척이야? 내가 너를 대하는 행동이나 말투들 감정 없이 나오는 말인 거 알고 있었잖아. 창업하겠다고 지금까지 악착같이 모아둔 돈으로 가게 하나 차렸다가 폐업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9년의 세월 한 번에 날리는 거잖아. 네가 특별하게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점 하나 차려서 먹고 살겠다고 했다가 결국 9년간 모아둔 돈 탕진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야? 너랑 창업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내가 버는 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맨날 가난에 쩔어서 사는 것보단 차라리 이혼하고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게 훨씬 낫지. 나도 이제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너랑 함께 살다간 이 가난에서 절대 못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거네? 이거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것 보면 확실하게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잖아. 그럼 나도 조용히 넘어갈 순 없지. 나 또한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소송 준비해야 되겠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9년간 모아두었던 돈 전부 제자리로 돌려놔. 네가 모아둔 돈만 가져가면 되지. 왜 내가 모은 돈까지 빼가는 건데? 어차피 더러운 싸움으로 이어질 텐데 나도 끝까지 내 집은 찾아올 테니까 두고 봐. 돈을 전부 가져가 버린 남편한테 제가 모은 돈을 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주지 않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끝까지 제가 모은 돈을 돌려주지 않길래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해볼 테면 해보라며 되려 저에게 큰소리 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이 당황스러웠고 배신감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네요. 9년간 악착같이 살았던 제 삶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행복하길 바랐었고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날만 꿈꿔왔던 제 인생이 무너지게 되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 저와 한바탕 하고 난 뒤 다시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남편의 이혼 통보에 힘들었지만 저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은 무슨 죄길래 어린 나이에 헤어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너무 불쌍했어요. 그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이혼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대로 남편과 헤어지는 게 저와 제 딸을 위한 길인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1년도 아닌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나를 꼴딱 세우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시부모님한테 저희 부부가 현재 위태롭다는 걸 알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논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얼굴을 마주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설마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그이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알면서 그동안 모른 척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제 딸이 받을 상처는 신경도 안 쓰셨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평탄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니.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이 있어야 인생이 재미난 거지. 맨날 일하고 돈만 모아서 뭐하게? 아둥바둥 살아서 너희들 삶이 나아졌니? 창업하려고 9년의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있고 내 주위에서 창업했다가 망한 사람이 수두룩하고 빚만 산더미처럼 불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창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너 딱히 계획도 없잖아. 9년간 돈만 모을 줄 알았지.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할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라도 있니? 무작정 일을 벌인다고 모든 게 해결되면 너도 나도 창업하지 누가 남의 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일하겠어? 내 아들도 너랑 살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혼 결정한 거지. 인생이 돈만 모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돈을 버는 건데 너희들은 결혼한 목적이 그냥 돈만 모으려고 결혼한 것 같아. 내 아들 말을 들어보면 뭐 하나 사려고 해도 눈치 주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게 터져버린 거다.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닌데 돈돈거리는 너의 그런 행동이 내 아들을 지치게 만들었다곤 생각 안 하니? 그래서 이혼 얘기가 나온 거잖아. 나 같아도 너랑 사느니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겠다. 내 아들이 왜 이혼을 선택했겠어? 너보단 다른 여자랑 사는 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니겠니? 사람이 융통성이 그렇게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어차피 내 아들 마음 떠났고 나도 굳이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말 나온 김에 그냥 갈라서라. 내 아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그 창업 이혼하고 혼자 하면 되겠네. 지켜보는 나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내 아들은 너랑 살아온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 말 나온 김에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거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 왜 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지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이가 말로는 저를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본인이 벌어오는 돈에 대해선 제가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창업하는데 도와주겠다고 말만 하고 정작 돈을 모을라 치면 자기 취미 활동하는데 돈을 써야 한다면서 통장에 저금하기가 무섭게 몇 번이나 빼서 사용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통장의 명의를 제 걸로 바꿔놓고 관리를 하려 했었는데 그건 또 본인이 싫다고 하도 노발대발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인간 통장으로 함께 모았던 것 뿐이었어요. 9년간 모아둔 그 돈에서 그 사람의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은데요? 80% 이상이 제가 모은 돈이에요. 본인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제가 눈치 줬다고요? 눈치 없이 행동한 건 그이라고요. 잘 살아보겠다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인간이 전부 다 망쳐버리니까 뭐만 하겠다고 하면 또 불안해서 말렸던 것 뿐이에요. 저희 부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판단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혼? 그거 어렵지 않아요. 도장 찍으면 남남이고 그 사람한테 저도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 정리하고 싶어도 다인이가 눈에 밟혀서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고 찾아왔는데 어머님 말 들어보니까 더는 안 되겠네요. 이혼 소송으로 진행할 거고 제가 9년간 모은 돈은 도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다 빼가는 건 부부간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저한테 불만이 있고 함께 사는 게 맞지 않다 해도 법적으로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조용히 넘어갈 생각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미 시부모님도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만 전혀 모르고 있던 거였죠. 시댁 식구들 모두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에 치가 떨렸고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시모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댁에 왔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한테 큰소리치면서 당장 시댁으로 달려오라고 큰소리친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감정의 분노는 점점 더 심해졌고 시모와 막말까지 주고받게 되면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을 때 남편이 현관문을 강하게 열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곤 제 옷깃을 잡더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이미 통제력을 잃어버린 저는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양뺨에 사정없이 손을 2차례 올려 버렸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자기 얼굴에 손을 대서 기분이 더러웠는지 남편은 제 뺨에도 손을 올려 버렸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네가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많은 돈을 전부 다 빼갔잖아. 당장 안 내놔? 그 돈을 왜 너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내 인생이 들어가 있는 돈이라고. 그 돈? 이제 없는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몽땅 줘버렸거든. 생산직에서 일하는 너와는 하늘과 땅 차이야. 나랑 만나는 사람이 의사거든. 너랑 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하기로 이미 대화가 끝난 상태야. 치과를 개원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 돈 내가 몽땅 줘버렸어. 어차피 나랑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되는데 뭐하러 귀찮게 분할을 하고 그래? 그냥 너는 다인이 데리고 가면 된다고 했잖아. 너까지 게 창업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냐? 머리가 좋아야 사업도 잘하지. 너처럼 생산직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돈 좀 모았다고 창업했다가 쫄딱 망해서 결국 길거리에 주저앉는 거 다반사야. 나는 지금 만나는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한 거고 미래를 약속받았어. 너와는 마인드 자체가 다른 사람이야. 이혼 소송을 가겠다고? 해볼 테면 한번 해봐. 네가 원하는 돈을 가져가겠다면 나는 다인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소송을 할 테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어차피 막장까지 가게 될 것도 생각하고 있었거든. 너 진짜 개쓰레기다. 어느 누가 너 같은 놈을 만나주겠어? 그녀는 눈깔이 삐었대? 네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냐? 멍청하니까 두뇌 회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의사가 능력도 없는 거지 같은 너랑 결혼을 하겠냐? 그 여자는 병원을 개원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너랑 잠깐 만나주면서 살살 굴린 다음 돈만 뜯어낼 생각인 거 모르냐? 지나가는 빙충이도 그건 다 알겠다. 네가 뭘 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건데? 이미 그 사람과 나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까지 했어. 너처럼 그런 저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너는 항상 제자리인 거야. 평생 생산직에서 핸드폰 부품 조립이나 하면서 살아. 이제 제발 내 인생에서 빠져달라고.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얼마 만나지도 않은 그 상간녀에게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고스란히 다 바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치과 의사라는 그 여자가 정신 나갔다고 능력도 없는 남편을 평생 데리고 살겠어요?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이미 저와 한번 결혼했고 애까지 있는 마당에 치과 의사인 여자가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남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용해 먹기 딱 좋아 보여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한심했고 사기당하기 딱 좋은 그런 놈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상간녀를 사기꾼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화를 냈지만 제 돈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경찰들이 찾아와 남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내연녀가 어디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들과 함께 치과로 찾아가게 되자 남편이 갑자기 저를 가로막아섰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지만 제가 남편의 말을 들어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앞으로 저와 제 딸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돈이었거든요. 그렇게 안내데스크에서 상간녀의 이름을 대니 담당 치과 의사 한 명이 걸어 나왔어요. 두 모자와 경찰들을 보고 당황한 상간녀는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냐고 물어보는 말에 저는 그 상간녀의 면전 앞으로 걸어가
남편이 건네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며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기분 나쁜 미소를 띠면서 이미 그 돈은 개원비로 전부 써버렸다며 자기한테 돈이 없다고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그 모습에 분노한 저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경찰들이 저와 상간녀를 힘겹게 떨어뜨려 놓았지만 저희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린 상간녀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계속해서 달려들려 했는데 남편과 시모가 저를 밀치더니 상간녀 앞으로 다가가 다친 곳은 없냐고 상간녀의 몸을 살피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못 빼어먹었으니 저급한 행동부터 튀어나오는 것 봐라. 내가 최대한 좋게 해결 보자고 했지? 너랑 나랑은 이미 끝인데 왜 여기서 난리치냐고. 이미 개원비로 전부 다 썼다고 하잖아. 여긴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이야. 성격이 저리 더러우니까 내가 같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희정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곳은 없어요? 아, 여기로 저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저 여자랑 관계 확실히 정리하고 나서 개원비 지원해 달라고 했잖아. 나한테 돈 줄 때 뭐라고 그랬어? 이혼했고 확실하게 정리 끝나고 나서 당신한테 들어온 돈이라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저 여자가 경찰까지 동원해서 데려온 걸 보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냐고. 그건 희정씨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일단 먼저 돈부터 준비를 해준 것 뿐이야. 어차피 이혼하려고 서류 건넸었다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면 되잖아.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이 여기로 저 여자를 데려오면서 내가 상간녀로 낙인이 찍혀버렸는데 지금 돈이 중요해? 이혼하고 확실하게 정리된 다음 일을 진행하면 내가 상간녀 취급도 받지 않을 텐데 네가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위자료 나가면 네가 그것까지 책임질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라. 위자료는 내가 포장해주마. 제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저질러서 일이 좀 커지기는 했는데 치과 개원 문제는 내가 차질없게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만 생각하면 된다. 우리 집안에 치과 의사가 들어온다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잖니. 아주 놀고들 있네. 이미 어떤 사이인지 경찰들도 전부 파악한 것 같고 나는 이대로 너희들을 상대로 소송 진행할 거니까 법대로 가보자고. 개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치과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걸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것 같니? 네가 어디를 가던 그 치과는 무조건 망하게 만들 거야. 멍청해 보이고 이용해 먹기 딱 좋아 보여서 지금까지 가지고 놀아줬더니 네가 나랑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냐? 너한테 받은 돈 토해낼 테니까 당장 꺼져. 잠깐만. 아니, 지금 많이 흥분한 것 같은데 나랑 네 아들이 너한테 피해가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처리할 테니까 일단 기분 좀 가라앉히고 좋게 넘어가자. 뭘 좋게 넘어가. 이미 기분 다 잡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상간녀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을 텐데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모자라면 일 처리를 이딴 식으로 해?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 내가 피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너희들 때문에 내 이미지는 물론 우리 치과 이미지까지 전부 손상됐잖아. 시모는 상간녀의 막말에 참고 참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상간녀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과 시모의 뺨을 사정없이 줄따기를 올려쳤어요. 시모와 상간녀는 서로 머리채를 잡았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미안하다면서 모든 걸 바로 잡겠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경찰들도
어이가 없어서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당하고 있는데 상간녀에게 정신 팔려 자기 엄마가 머리채를 잡히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결국 저는 남편을 상대로 법적 이혼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9년간 힘들게 모은 돈과 상간녀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네요. 상간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동네에 급속도로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사정하며 매달렸지만 처음부터 상간녀는 남편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었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중간에 붕 떠버린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떠나가 버린 배 붙잡아봤자 소용없었고 두 모자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어떠한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게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데 함께 살아가는 동안 속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든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조금의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네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 하나 차려서 제 딸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이 없는 게 오히려 저와 제 딸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고 시모에게 시달리지 않다 보니 심적으로도 안정이 돼서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졌어요. 반대로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상당히 많은 빚을 떠안아 버렸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돈까지 끌어들여 주식에 투자했다가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라고 하네요. 제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루빨리 헤어진 게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자식 핑계로 저와 다시 어떻게든 엮어보려 하는 전 남편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저와 제 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